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강제동원 배상에 대한 정부의 해법이 나온 지 열흘 만인 내일 도쿄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10년 넘게 불편해왔던 관계 개선에 이정표가 될지 국제사회도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굴욕 외교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하루 앞둔 한일 정상회담, 호스카 유지 교수와 미리 전망해보고 사회부 송재인 기자와는 학계와 시민사회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정상회담 1박 2일 일정부터 소개하고 관련 내용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부터 일본을 실무 방문해 첫날 기시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엽니다. 윤 대통령은 내일 오전 일본 도쿄에 도착한 뒤 오후에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과 만찬 일정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튿날에는 일본 친선 단체들과 양국 경제인들을 만나고 일본의 대학생과 한국 유학생들 앞에서 강연도 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방일이 12년 동안 중단됐던 두 나라 정상의 방문이 재개되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평가했습니다. 경제협력 등 양국 관계 전반의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면서 이번에 관계가 개선되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인 지소미아도 형식적인 측면에서 자연스럽게 불편한 부분이 해소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일본 방문에서 공동 성명이 나오지는 않을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10여 년 동안 한일 관계가 경색됐고 지난 2018년부터는 불편한 관계가 증폭됐는데 그 이후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입장을 정리하고 문구를 가다듬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한일 정상이 심도 있게 회담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각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담은 발표문을 차례로 낭독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여름 방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시점이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네, 한일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일본은 이번 회담을 통한 한일 관계 개선에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일본 조야는 우리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안을 연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주요 안보 현안에 관한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일본이 내놓을 성의 있는 조치에 더욱 관심이 쏠립니다. 도쿄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세호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한일 정상회담 앞두고 일본 정부 또 정치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일본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 간 외교 안보와 경제 현안에서 큰 진전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의 오전 정례 기자회견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首脳同士で率直なやり取りが行われ、国交正常化以来の友好協力関係の基盤に基づき、日韓関係がさらに発展することを期待しています。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눈에 띄는 것은 만찬의 형식인데요. 일본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도쿄 시내에서 1, 2차에 걸쳐 만찬 자리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2차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희망에 따라 오므라이스를 전문을 하는 식당을 일본 측이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이러한 형식은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윤 대통령 방일에 대한 일본 정부의 기대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본 측이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일본 언론도 이번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한 내용 주요 뉴스로 다루고 있는데 특히 윤 대통령이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일 관계 정상화는 공통의 이익이란 점을 강조했다고요. 네, 일본 최대 부수를 기록하고 있는 요미우리는 윤 대통령과의 단독 인터뷰 내용을 1면에서 11면에 걸쳐 대대적으로 실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요미우리와의 인터뷰에서 양국 관계 정상화는 두 나라의 공통이익이면서 국제사회도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강제동원 배상과 관련해서는 대선 출마 전부터 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 방식이 합리적이라 생각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요미우리는 강제동원 배상을 명령한 2018년 대법원 판결과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사이 모순이 있다는 윤 대통령의 인식을 드러냈다고 전했는데요.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조화롭게 해결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자 정치 지도자의 책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안이 정권 교체 후 뒤집힐 가능성에 대해서도 구상권 행사로 이어지지 않을 방법을 내놓았다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일 정상이 상대국을 서로 방문하는 셔틀 외교 재개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적 미사일 기지를 직접 타격하는 반격 능력 강화를 천명한 데 대해서도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통과하는 상황인 만큼 이해한다고 밝혔습니다. 요미우리는 이 밖에 윤 대통령의 검사 시절 활동과 윤 대통령이 젊은 시절 일본에 건너갔던 경험담까지 자세하게 다뤘습니다. 네, 특히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우리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과 관련해 일본이 어떤 구체적인 답을 내놓을지도 관심인데 한일 정상회담 결과는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로서는 과연 일본이 우리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에 어떤 성의 있는 조치를 보여줄 것인가 한데 쏠려 있는데요. 이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강제동원을 징용이라고 표현하며 강제성을 부정해 왔는데요. 지난 10일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의 발언은 이러한 일본 정부의 인식은 변함이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いずれも強制労働に関する条約上の強制労働には該当しないものと考えておりまして、これらを強制労働と表現することは適切ではないと考えております。 보수파의 압박을 받고 있는 기시다 총리 역시 이번 회담에서 별도의 사과 표현은 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 방식과 관련해서도 일본 기업이 참석할지는 여전히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일본 정부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안보 현안, 특히 군사협력 부분에서 성과를 얻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한일 초계기 레이더 갈등 해소, 그리고 한일 정보 보호협정, 지소미아 정상화 등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요미우리와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레이더 정보의 실시간, 즉각 공유를 언급하며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앞두고 시민단체들은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일본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한일 역사 정의 평화 행동 등은 기자회견을 열어 생존 피해자 3명은 정부안이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것임을 명백히 했다면서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이어 이번 방일은 과거사를 봉인하고 경제협력을 매개로 한 군사협력 강화 시도라면서 한미일 체제에서 돌격대를 자임하는 외교 정책은 전면 수정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제동원 해법을 규탄하는 정기 수요 시위와 전국 대학생 시국 선언도 잇따랐습니다. 정의기억연대 등 시민단체는 서울 종로구 옛 일본 대사관 앞에서 정기 수요 시위를 열고 일본 정부와 가해 기업의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을 촉구했습니다. 이화여대를 비롯해 전국 18개 대학교에서도 한일 정상회담을 규탄하는 시국 선언이 진행됐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안은 피해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본 정부의 책임을 모두 지워주는 최악의 굴욕 외교라며 역사를 후퇴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전범 기업들의 배상 책임을 묻지 않는 우리 정부안이 발표된 뒤에도 일본 정부에서는 사과를 표명하는 입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본 외무상은 강제동원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발언까지 공개적으로 내놓고 있는데요. 국제노동기구 협약과 대법원 판결문을 통해 일본 외무상의 발언을 검증해 보겠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우리 정부가 이른바 제3자 변제안을 발표한 사흘 뒤 일본 중의원 안전보장위원회 강제동원, 강제노동의 표현 자체를 문제 삼습니다. ご指摘のような募集、間斡旋及び徴用による労務についてはいずれも同条約上の強制労働には該当しないものと考えており 일본 외무상은 질문을 그대로 따르면서 동원의 강제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これらはいずれも強制労働に関する条約上の強制労働には該当しないものと考えておりまして、これらを強制労働と表現することは適切ではないと考えております。 국제노동기구에서 강제노동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해봤습니다. 강제노동 협약을 보면 불이익의 위협이나 비자발성이 기준입니다. 비자발성은 언제든지 그만둘 수 없거나 거짓 근로 조건을 내세운 경우도 포함됩니다. 머리가 좋은 게 일본 가서 중학교를 보내준 게 중학교 가서 공부하고 오라겠어. 그 머리 진실인 줄 알고 얼씨구 줬대가. ILO 전문가위원회도 1999년에 그런 개탄스러운 조건 아래 일본 민간 기업에서
일하게 하기 위한 대규모 징용은 협약 위반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ILO 협약이 전쟁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에는 예외를 두고 있고 당시에는 한국인도 일본 국민이었기 때문에 강제 노동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당연히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과거 수많은 한국인 등이 본인 의사에 반해서 동원되어 가혹한 조건 하에 강제로 노역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우리 대법원 판결문도 보겠습니다. 2012년 5월, 2018년 10월과 11월 모두 5번의 판결을 통해 대법원은 속았거나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거나 도망치다가 구타를 당하는 등 비자발적이었던 강제동원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식민 지배와 강제동원의 불법성도 명확하게 판결문에 담았습니다. 식민 지배가 합법적이라는 인식을 전제로 일제 국민징용령을 한국인에게 적용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평가한 일본 법원 판결은 승인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우리 헌법이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한반도 지배는 불법적 강점이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은 식민 지배와 직결된 불법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 강제 노동에 해당하는 것이 없었다고 한 일본 외무상의 발언은 식민 지배가 합법적이라는 그릇된 역사 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ILO 협약이나 우리 대법원 판결을 놓고 볼 때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판정합니다. YTN 신호입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부터 이틀간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에선 한일 관계 개선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우려와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의미는 무엇인지 계속해서 호사카 유지 세종대 대우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나라 정상이 일본을 방문하는 건 2019년 이후 4년 만입니다. 바로 가장 핵심적인 질문부터 드리면 이정표가 되겠습니까? 예. 4년 만에 그렇게 일본으로 우리 정상이 방문한다. 네. 아마 이렇게 되었습니다만은 그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어떤 내용으로 그 협의를 하느냐, 또 어떤 공동 성명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네. 하지만 어떠한 내용이 또 양국 국민들에게 결과적으로 전해지는지 그 결과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만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네, 만나는 것 자체보다는 그 안에서 어떤 대화가 오갈지가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관계 개선의 물꼬가 트는 계기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예, 양국 정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나 일본의 극우파들은 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 말씀드리면 네. 아오야마 시게하루라는 일본 자민당 국회의원이 이끌어가고 있는 일본의 존엄과 국익을 지키는 모임, 이러한 모임이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일본의 제3자 변제안에도 문제가 있다. 이것을 인정한다고 하면 일본 쪽에서 한국 쪽의 대법원 판결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셈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해결안에 그렇게 섣불리 찬성하면 안 된다. 이러한 이야기가 일본 극우 쪽에서도 나와 있고요. 네. 한국에서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반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제3자 변제라는 것은요, 사실 가해자의 동의도 필요합니다. 이것은 가해자 바로 전범 기업이죠. 네. 그리고 피해자들의 동의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현재는 양쪽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동의하고 있는 것은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다. 이런 부분에서 한국뿐만이 아니라 일본 안에서도 또 아주 의아하게 일본의 극우 단체에서 또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 이러한 가운데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이 우리가 여러 면에서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러니까 국내 정서로는 조금 이해는 안 됩니다만 가해자의 동의도 필요하다는 일본 내 극우 세력의 어떤 시선도 있기 때문에 우려스럽다는 게 호사카 유지 교수님의 생각이시군요. 그것은 아닙니다. 예. 한국의 민법에서도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네. 이 당사자는 가해자하고 피해자 양쪽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한국에서도 크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가해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깊이 논의하기 시작하면 예. 이번에 제3자 변제안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야무야하게 하면서 현재까지 진행시키고 있는데 네. 일본은 오히려 그 부분을 예리하게 이게 민법상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부분까지 말하기 시작한 그러한 사람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 정부의 제안이 법률적으로도 가해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완성된 제안이 아니라는 점이 앞으로 논란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예, 그런 것입니다. 물론 피해자들의 반대가 상당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요. 예. 그러나 아무래도 법적으로 봐도 예. 이것은 제3자 변제라는 것은 당사자, 그러니까 양쪽의 동의가 네.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은 오늘의 이야기에서는 한일 정상회담의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예. 조금 다른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이것이야말로 한일 정상회담의 본질적인 핵심적인 내용인데도 외면되어 있는 부분을 오히려 네. 일본의 극우 단체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본 내부의 분위기를 조금 더 상세하게 전해주셨는데, 자, 대통령실에선 두 정상의 만남과 관련해서 셔틀 외교의 복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기시다 총리의 답방까지 조금 검토되고 있다, 이런 언론의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그 다음은 미국으로 가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5월에 있는 일본 히로시마에서 기시다 총리가 위장으로 진행되는 G7 회의, 거기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초청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연장선상에서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가지고 기시다 총리를 한국에 초청하자, 이러한 계획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예. 물론 이것은 정상 간의 셔틀 외교라는 것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훨씬 낫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일각에서는 예를 들면 소녀상을 제거해야 된다, 이러한 요구도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서울의 일본 대사관 앞에 세워진 소녀상, 이것은 2015년 한일 위안부 협의 때도 이면 합의에는 소녀상을 어떻게 처리하겠다, 이러한 이야기가 사실 있었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을 일본에서 다시 거론하기 일각에서요, 일본의 극우 자민당 국회의원들이 네. 이러한 부분도 한국에서 얻어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네. 이번에 오므라이스를 먹는 그러한 저녁 식사, 그렇게 대접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예. 이러한 이야기를 계속 한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현재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제3자 변제안이 나온 지 열흘 만에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내에서는 우리 정부 포함해서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위한 일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교수님 말씀은 소녀상 철거를 포함해서 오히려 강경한 목소리가 지금 표면화되고 있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런데 마침 대통령이 또 일본 언론과 대대적으로 인터뷰를 했고 일본 언론도 대대적으로 이걸 보도를 했는데 이 인터뷰를 통해서 대통령의 의중이 이번에 관철됐다는 게 확인되기도 했고 대통령은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거든요. 이를테면 일본 내 어떤 징용 문제에 대해서 재점화되는 우려에 대한 목소리를 말씀드리는 건데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일본의 요미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네.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두 가지 제가 상당히 조금 놀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거는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고 또 하나는 대법원 판결이라는 것은 네. 65년에 한일 정무권 협정하고 모순이 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라는 개인적인 소감을 말씀하셨는데 네. 그거는 모순이 있었다라는 부분은 바로 대법원 판결이 문제였다 식으로 들리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것은 일본의 사법적인 입장, 일본의 행정부의 입장이 정당한 내용이 아니겠는가라고 일으킬 수 있는 부분. 일본 쪽에서는 그런 식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번에 한국 쪽의 해결책도 사실 일본의 입장, 바로 65년에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그 입장에 배려한 그러한 해결책이 나온 것이다. 일본 언론이 지금까지 그렇게 보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그것을 또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확인시켜준 인터뷰가 된 것이 아닐까 약간의 좀 우려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또 지금 하신 부분도 네. 그러니까 그 상권을 한국에서 행사하는 것은 없을 것이다. 이것도 사실 법적으로 볼 때 이것은 역시 피해자 그리고 그런 부분은 가해자도 동의해야 되거든요. 네. 이런 거 없이 대통령의 한마디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네. 이런 부분도 법적으로 대단히 앞으로 문제가 될 것이 아닌가. 오히려 대통령의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의 호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러한 인터뷰에서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네. 좀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민감하기 때문에 추후 논란이 될 수도 있는 여지를 남겼다고 보시는 건데 잠깐 중요한 대목이기도 하고 또 질문 드릴 걸 미리 답변하셔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아까 말씀하신 부분, 그러니까 일본 피고 기업이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도록 명령한 2018년도 한국의 대법원 판결과 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사이에 모순이 있었다는 그 인식을 드러낸 거를 오히려 일본 내에서 이를테면 악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65년도에 한일 정무권 협정에서는 개인 정무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일본하고 한국의 공통된 인식입니다. 물론 일본 쪽에서는 그래도 재판에 가면 이길 수가 없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2000년에 들어가서 바꿔버렸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일본의 주장일 뿐입니다. 한국의 주장은 그런 식으로 주장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법적인 전혀 다른 체계에서 나온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상당히 부정할 것으로 보이는 언급으로 일본이 악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리고 일본은 특히 요미르 신문은 보수적인 신문이기 때문에 이번에 인터뷰를 읽으면 전체
사용해서 보도를 했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이 일본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역시 일본 쪽의 생각을 많이 수용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또 확대되어 가는 것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제 또 그 서울대 교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지 않습니까? 예. 그런 움직임이 계속되어 있는데요. 앞으로도 확산될 우려가 있어가지고 예. 한일 간의 정상 간은 좀 화해로 가는데 국민끼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모습이 나타날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닌가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통령은 법률가 출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감을 드러낸 부분도 있습니다만 호사카 유지 교수님의 생각은 앞으로 좀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언론 보도 보셨겠습니다만 방일 하루 전 대통령 방일 하루 전 시민사회 목소리도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열흘이라는 시간 동안 많이 외친 부분입니다만 굴욕 외교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거의 만 하루가 남긴 시점에서 이런 목소리가 한일 정상회담에 어느 정도 담길 수 있다고 보십니까? 한일 정상회담은 그러한 양국의 국민들의 반대 목소리라는 것을 담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 벌써 그런 부분을 반영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공동 성명을 발표하지 않는다라는 이 부분이죠. 바로 공동 성명이 발표되면 그 워딩 부분을 갖다가 양쪽에서 공격이 들어올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공동 성명을 내지 않도록 그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미일 군사안보 협력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소미아도 공식으로 정상화될 것이고 기타 역시 군사안보 면에서의 협력이 많이 엿보이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두 가지 질문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공동성명이 이제 없을 예정이라는 점을 언급하셨는데 일단 지난 시간들 간의 어떤 불편한 관계를 짧은 문구에 담을 수 없었다는 것이 설명이거든요. 자, 공동성명이 없다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공동성명이 없다라는 부분은 그것이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대통령실에서요. 그러나 그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까 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부분을 애매하게 남기면 오히려 그 이후에 한일 간의 그 소통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오히려 공동성명으로 내부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부각되는 그러한 상황을 처음부터 차단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렇게 하면 또 한일 간의 샤토르 외교라든가 앞으로의 소통에 도움이 된다.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 30초밖에 못 드리는데서 죄송합니다만 일단은 지금 지난 어떤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할 거란 정도의 이제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이제 예상되고 있는데 우리가 성의 있는 호응을 위한 일정이라고 하면 최소한 어느 정도는 좀 얻어내야 된다고 보십니까? 역시 사과하고 가까운 기시다 총리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고요. 과거에 대한 반성이라는 부분, 그거하고 가까운 이야기가 최소한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자, 사과와 반성의 어떤 수위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호사카 유지 세종대 대우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국회에서 만났습니다. 네, 김 대표 취임 이후 처음 만난 여야 대표는 민생 문제에서 서로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경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김기현 대표 당선 일주일 만에 성사된 여야 대표 간의 만남,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까? 네, 오늘 회동은 오전 10시 40분부터 시작해서 30분 정도 이어졌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취임 인사차 민주당 대표실을 예방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상견례 자리인 만큼 덕담이 오가는 등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먼저 발언을 시작한 김 대표는 추구하는 방향이 다른 건 사실이지만 민생과 국가 안전보장 문제에서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하겠다며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 등 법안의 처리 협조를 요청했고 협의를 위해 자주 만나자고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저희들도 이제 정상 체제를 복구했기 때문에 자주 찾아뵙고 또 시간 되면 찾아오시기도 하면서 뭐 격주 단위로 한 번씩 만나든지 또 식사를 해도 좋고 어느 형태로 아주 다양한 형태로 공개 비공개 형태로 협의 대화 채널을 개설해 나갔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김 대표가 빠른 시일 내에 방문해줘서 감사하다고 화답한 이재명 대표는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한 정쟁이 아니라 민생을 챙기는 경쟁이 되어야 한다며 공감을 표했습니다. 이어 정부 여당이 제안하는 정책도 퇴행적이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국민의 삶을 위한 거라면 적극 협조하겠다면서 대선 공통공약 추진단과 범국가 비상경제회의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공통공약 추진단을 좀 구성해서 정책협의회도 좀 만들고 우리가 공통으로 국민에게 약속했던 정책들을 좀 신속하게 입법할 건 입법하고 정책으로 만들 건 좀 만들어서 집행을 해보자는 말씀을 오늘 오신 기회에 다시 한번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발언 뒤에 이어진 비공개 회동에서도 정부의 일본 강제동원 문제 해법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등 민감한 현안 이야기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단 오늘 여야 대표가 만나 민생에 힘을 모으자며 협치에 물꼬를 트겠다는 의지는 보였는데 향후 실천 여부가 숙제로 남았습니다. 네, 내일 한일 정상회담도 앞두고 있는데 정치권에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죠. 네, 민주당은 굴욕 외교는 안 된다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이 일본의 사죄와 반성은 뒷전으로 둔 채 조공 보따리부터 챙기고 있다며 탄핵당한 정권이 걸었던 길을 답습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당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굴욕 외교 저지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는데요. 박홍근 원내대표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본의 죗값을 우리 기업 보고 대신 갚으라는 셀프 배상이며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 입장을 고스란히 대변하는 것입니다. 일본에 줄 선물만 잔뜩 이고 가는 굴욕적 조공 외교나 다름없습니다. 반면 과거를 직시하되 현재를 딛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며 정부 방침을 옹호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무책임한 반일 선동을 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미래를 향한 대승적인 결단이었습니다. 미래를 향한 담대한 발걸음에 민주당의 무책임한 반일 선동 죽창과 타령은 과거의 늪에서 나오지 않겠다는 망국적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오늘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독도까지 내어줄 거냐는 야당의 비판은 말이 안 되는 소리라며 일축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노동약자 목소리를 면밀하게 듣겠다면서 다시 한번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주 69시간이 과도하다면서도 혼선을 빚은 건 유감이라고 말했는데 민주당은 정책마다 탁상 행정이라며 깎아내렸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 69시간 근로시간 논란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한 지 하루 만에 대통령실이 긴급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의 핵심은 노동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라며 긴 시간 노동 우려를 다시 일축한 겁니다.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노동약자의 여론을 더 세밀하게 청취한 후 방향을 잡을 것입니다. 당정일체를 내세운 김기현 지도부 역시
주 최대 근로시간 69시간은 과도하다면서도 탄력적인 근로시간 적용을 강조했습니다. 무작정 획일적으로 주 52시간으로 묶어놓는 것이 때로는 산업 현장에 맞지 않다. 주 69시간은 너무 과도한 시간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가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고, 다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서는 자칫 오해를 살 수 있는 방향으로 설명이 돼 매우 유감이라며 제도 개편의 장점을 제대로 알리고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자세를 낮췄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충분히 여론을 듣지 않다가 부총리까지 사퇴한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의 교훈을 잊었느냐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대통령은 말로 때우기 바쁘고 정부 여당은 대통령 말 한마디에 우왕좌왕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 모두 국민 삶의 어려운 현실을 모르니 나오는 정책마다 탁상 행정일 뿐입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노동 유연성에 방점을 둔 개편안이 제대로 홍보가 안 됐다는 거지만 야당은 시대착오적 노동 개혁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결국 향후 여론이 어디에 쏠리느냐에 따라 근로시간 개편안의 재검토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근로시간 개편안의 재검토를 지시한 가운데 노동계는 아예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개편안이 과로사 위험을 증가시키며 장시간 근로로 이른바 독박 육아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면서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또 휴가를 몰아쓸 수 있다는 주장도 직장 생활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면서 내일 국회 앞에서 개편안 완전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임금 체계 개편, 또 인력 충원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31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차등 없는 임금 체계 개편 등을 요구했지만 교육당국이 협의를 일절 거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정부가 아침과 저녁 돌봄 교실 운영을 확대하는 늘봄 학교를 이달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는 것과 관련해 현재 인력 체계로는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면서 인력 충원을 요구했습니다. 네, 올해부터 부처님 오신 날과 크리스마스도 대체 공휴일로 바뀝니다. 당장 올해 부처님 오신 날에 사흘 연휴가 생기는데요. 신정과 현충일도 검토 대상에 올랐지만 이번엔 빠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승배 기자. 네, 정치부입니다. 네, 반가워하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대체 공휴일이 늘어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뉴스는 특히 회사원들이 가장 관심이 많고 반기는 것 같습니다. 인사처가 대체 공휴일 대상이 지금보다 2개 더 늘어난다고 밝힌 건데요. 음력 4월 8일 부처님 오신 날과 12월 25일 크리스마스입니다. 지금까지는 모두 7개였는데요. 앞으로는 9개로 늘어나는 겁니다. 큰 문제가 없다면 당장 다가오는 부처님 오신 날부터 적용이 됩니다. 올해는 5월 27일 토요일인데요.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면 그다음 월요일, 그러니까 5월 29일이 빨간 날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토, 일, 월 이렇게 사흘 연휴가 가능해집니다. 올해 크리스마스는 월요일이라서 영향을 받지 않지만 이때도 연휴가 사흘입니다. 그동안 대체 공휴일이 적용 안 됐던 1월 1일 신정과 6월 6일 현충일도 함께 포함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요. 이번 적용 대상에서는 빠졌습니다. 인사처는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중소기업의 부담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가 적용 대상을 확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체 공휴일이 처음 도입된 건 지난 2013년입니다. 공휴일이 토요일과 일요일 혹은 다른 공휴일과 겹쳤을 때 하루를 더 쉬게 하는 제도인데요. 처음엔 설날과 추석, 어린이날 이렇게 3개만 적용이 됐고 2021년에 3.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추가가 됐습니다. 정부는 부처님 오신 날과 크리스마스를 대체 공휴일 대상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일 입법 예고합니다. 입법 예고는 다음 달 5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이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서 관보에 공포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네,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 지하철역에서 개찰구 밖으로 교통카드를 찍고 나갔더라도 일정 시간 안에 다시 승차하면 추가로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될 전망입니다. 지금은 실수로 내릴역을 지나쳤을 때 다시 반대 방향 열차를 타거나 화장실 때문에 잠깐 내렸더라도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면 추가 요금을 내야 합니다. 서울시가 지하철 민원 13,000여 건을 분석했더니 이 문제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차한 뒤 같은 역에서 10분 정도 안에 다시 타면 기본 요금을 면제하고 환승을 적용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이르면 올해 하반기에 시행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버스나 지하철, 택시 같은 대중교통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 또 마트와 역사 안에 있는 개방형 약국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기정훈 기자. 예, 사회 2부입니다. 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실상 해제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20일부터는 버스와 지하철 등 모든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또 마트나 역사 등의 대형 시설 안에 있는 개방형 약국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 이에 따라 이제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는 곳은 병원과 일반 약국 등 의료시설과 요양원 등 감염 취약시설만 남게 됐습니다. 정부가 마스크 착용을 의무로 정한 지난 2020년 10월 이후 2년 5개월여 만입니다. 이와 함께 한중간의 국제 여객선 운송도 20일부터 차례로 재개됩니다. 중대본은 이번 방역 조치 추가 해제가 코로나19 위험 감소세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1,899명으로 지난주보다 800여 명 줄었고 위중증 환자 147명, 사망자는 1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주간 평균으로 봐도 위험도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하루 평균 확진자가 11주 만에 소폭 늘긴 했지만 환자 증가는 학교 생활이 시작된 19세 미만에 집중됐습니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은 확진자 비율이 11주 연속 줄었고 사망자도 5주 연속 감소했습니다. 다만 확진자 가운데 2번 이상 걸린 재감염 추정 사례 비율은 꾸준히 늘면서 3월 첫 주 27%를 넘었습니다. 중대본은 고위험군 대상 백신 접종률과 치료제 처방률을 높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이달 말 발표할 코로나19 일상회복 로드맵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기정훈입니다. 지난달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1년 전 같은 달보다 6% 상승했습니다. 지난 2021년 9월 이후 가장 적게 오른 것으로 인플레이션 완화 추세가 이어졌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지난 여름 이후 연간 인플레이션이 3분의 1 감소했음을 보여준다고 환영했습니다. 2월 물가가 예상치에 부합하고 은행 파산 여파가 진정이 되면서 미국 뉴욕 증시는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1.06%가 오른 32,155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1.68%, 나스닥 지수 2.14% 각각 뛰었습니다. 네, 그럼 우리 시장은 어떨까요? 어제 우리 금융시장은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 여파로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은 상황이 정반대였습니다. 주식시장은 반등에 성공했고 원달러 환율은 하락했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둔화를 이어갔다는 점에 안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불러보겠습니다. 조태영 기자. 네, 조태현입니다. 네, 오늘 상황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코스피는 1%대 내림세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장중 오름폭을 키우면서 2390선을 넘어서기도 했는데요. 막판에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면서 어제 종가보다 1.31% 오른 2379.72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기관이 2,900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반면 장 중반까지 매수세를 보이던 외국인은 결국 800억 원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3.05% 상승하며 더 큰 오름폭을 보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다시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6.1원 하락한 1,305원으로 장을 열었고 장중한 때엔 1,300원 아래로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7.4원 내린 1,303.7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 국내 금융시장은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의 여파로 크게 흔들렸는데요. 금융 전반으로 위기가 확대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낙폭이 지나치다는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간밤에 나온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지난달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6%로 8개월 연속 둔화세를 이어갔고 시장의 예상치와도 같았습니다. 아직 불안하긴 해도 둔화하는 물가 오름세와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이 미국 긴축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조태현입니다.
네, 조태영 기자 얘기처럼 우리 시장도 이 점을 주목을 한 건데 미국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향후 물가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 물가 지표는 오히려 상승폭을 키우면서 인플레이션 불안은 여전합니다. 은행 붕괴 사태 속 금리 인상과 동결 사이에서 연준의 셈법은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이 이어갑니다.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6.0%로 지난해 6월 이후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2021년 9월 이후 1년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 전반적인 인플레이션 둔화세를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안심할 수준은 아닙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걷어낸 근원 물가가 전달보다 0.5% 올라 1월에 0.4%보다 오히려 오름폭이 커진 겁니다. 미래 물가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근원 물가 지표가 다시 상승한 것으로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I think what we're seeing is, disinflationary forces continuing to come through, but inflation as a whole is still too high for the Fed's liking. 다음 주 공개시장위원회를 앞두고 있는 연준의 고민은 더 깊어질 전망입니다. 물가 지표만 보면 금리 인상을 멈출 수 없는 상황이지만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이후 퍼진 불안 심리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시장 일각에선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충격을 받은 은행 시스템 안정을 위해 금리 인상에 제동이 걸릴 거라고 예측하며 연준 어깨를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다행인 건 폭락했던 지역 중소형 은행주가 회복세를 보이며 이번 사태에 급한 불이 잡히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은 연준이 0.25%포인트 베이비 스텝을 밟을 거란 가능성에 무게를 더 실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는 안정적인 성장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겪는 좌절이지만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며 이번 사태 해결에 거듭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2,000건을 넘어섰습니다. 서울 부동산 정보 광장 자료를 보면 2월 서울 아파트 거래 신고 건수는 2,166건으로 2021년 10월 이후 1년 4개월 만에 처음으로 월 거래량 2,000건을 돌파했습니다. 규제 지역 해제 등 정부의 전방위 규제 완화 영향으로 금매물 거래가 증가한 것입니다. 네, 이번엔 고용 한파인데 지난달 취업자 증가폭이 2년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20대 청년층과 40대 취업자가 크게 줄면서 고용시장에도 경기 둔화 영향이 본격화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지난달 취업자는 1년 전보다 31만 2천 명 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업자가 줄었던 2021년 2월 이후 가장 적었습니다. 취업자 증가폭이 9개월째 둔화하면서 2년 만에 최소 규모를 기록한 겁니다. 일상 회복으로 서비스업 취업자는 늘었지만 수출 부진이 이어지면서 전체적인 취업자 증가폭을 끌어내렸습니다. 실제로 제조업은 2달째 쪼그라들었고 이 여파에 운수, 창고업 등 물류 관련 취업자도 줄었습니다. 보건복지업, 숙박 음식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증가가 24개월째 지속되고 있으나 기저효과 및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증가폭은 9개월 연속 둔화되었고 수출 감소는 취업자 면면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도소매나 운수 창고업 감소로 청년층 취업자는 넉 달째 줄어 2년 만에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30대가 소폭 늘었지만 40대는 8만 명 가까이 줄어 8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나이대에 대해서 이제 주요 산업들이 다를 텐데 이제 서비스업 쪽으로 전환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가지고 이제 서비스업으로 많이 가는 30대들이 조금 늘 수 있고 운수 창고업 뭐 이런데 종사하는 이제 40대가 조금은 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고령층을 제외하면 사실상 취업자가 10만 명 넘게 줄면서 고용 시장에도 경기 둔화 영향이 본격화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네, 경기 침체로 미국의 거대 정보 기술 기업들은 잇따라 구조조정에 나선 가운데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가 넉 달 만에 다시 대규모 감원에 나섰습니다. 지난 1년간 빅테크 업계의 대량 해고로 감축된 인원이 10만 명에 가까운데 최근 은행 파산 등으로 이런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연준이 치솟는 물가를 잡으려고 지난해 금리를 크게 올린 부작용이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등으로 나타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The Fed goes after inflation and they raise rates, slow the economy down, and all of a sudden stuff starts to break. And that's what we're seeing. 잇따른 은행 파산으로 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그동안 성장을 주도해왔던 거대 정보기술 기업 빅테크들의 감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모기업인 메타 플랫폼스는 지난해 11월 전체 직원의 13%인 11,000명을 해고한 지 불과 넉 달 만에 비슷한 규모의 감원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앞으로 몇 달에 걸쳐 10,000명을 해고한다는 겁니다. 빅테크 기업 가운데 2차 구조조정을 발표한 것은 메타가 처음입니다. 저커버그 CEO는 불안한 경기가 수년 동안 계속될 수 있다며 더 강하고 신속한 조직이 돼야 한다고 감원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Look, I think it's probably tip of the iceberg. They're going to continue to cut. Now, I don't think they're going to cut into their muscle, but I mean, there's a lot of bloated costs that they need to get through. 이로써 지난 1년간 빅테크 업계가 단행한 구조조정으로 감축된 인원은 10만 명에 육박합니다. 메타 21,000명을 비롯해 아마존과 MS가 올해 초 각각 18,000명과 10,000명을 감원했으며 구글 모회사 알파벳도 12,000명을 줄였습니다. 소프트웨어 기업 세일즈포스도 7,000명을 줄였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고금리 환경에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빅테크 기업들의 감원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김준호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을 하루 앞두고 정부의 일제 강제 동원 해법안에 대한 반발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번 방일 때 일본에 무엇을 또 내줄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왔는데 윤 대통령은 회담을 앞두고 다시 한번 해법안에 힘을 실었습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사회일부 송재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성의 있는 호응을 위한 일정을 하루 앞두고 또 무엇을 내어줄 텐가라는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대통령이 회담 앞두고 다시 한번 힘을 실은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이게 발표된 게 6일이었죠? 네, 맞습니다. 시작은 우리 정부가 일본에서 5억 달러를 받았던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네. 간단히 이번 사안을 조금 되짚어 보겠습니다. 당시 협정문에는 청구권 문제를 완전히 또 최종적으로 해결된 걸로 한다고 적혀 있는데요. 네. 이를 기반으로 일본 정부 또 사법부는 여기에 강제동원 문제도 포함된다고 보고 개인 피해자들에게 추가로 더 배상할 책임은 없다고 보고 그런 식으로 판결을 내려왔습니다. 예. 그러다가 우리 대법원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반대의 결정을 내렸는데요.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이 있고 그렇다면서 일본 제처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우리 이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후에는 2018년에 이제 확정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었는데요. 이후에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승소 판결은 계속 이어졌고 이에 따라서 지금까지 일본 기업에서 배상금을 직접 받기 위한 피해자들의 법적 다툼이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난 6일 우리 정부가 국내 재단이죠.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 그러니까 제3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제3자가 이를 대신 변제하는 방안을 발표했고 특히 더 논란이 됐던 부분은 이 재단에 참여하는 출연하는 기업 중에 일본 피고 기업의 참여를 강제하진 않아서 더 논란이 커졌고 결국에는 국내 기업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커졌는데 포스코가 오늘 처음으로 재단에 40억 원을 출연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지금 뭐 피해자들 입장은 갈수록 더 확실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법원 판결로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는 모두 15명입니다. 이 가운데 생존 피해자는 이춘식 할아버지와 양금덕 할머니, 김성주 할머니 단 3분뿐인데요. 예. 이 3분은 강하게 반발하면서 거부 입장을 내고 있고요. 네. 이외 일부 피해자 가족들은 정부 발표 방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도 낸 거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춘식 할아버지, 양금덕 할머니, 김성주 할머니, 생존 피해자들 직접 기자회견에 나서서 목소리를 내시지 않았습니까?
네, 특히 양금덕 할머니는 발표가 됐던 지난 6일 정부 네. 발표를 직접 지켜보는 모습이 언론을 통해 나왔었고요. 네. 직후에 언론 인터뷰에서 동량 한도는 받지 않겠다라면서 즉각 강하게 반발하셨습니다. 일본 가해 기업이 아닌 국내 기업들이 출연해서 만들어진 배상금을 받을 마음은 없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관련 발언 듣고 오시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사람이요, 일본 사람이요. 일본을 위해서 사요, 우리 한국 사람을 위해서 사요. 도대체 간에 참 이해가 안 가고, 나 지금 95살이나 먹도록 그런 식은 처음 봅니다. 바로 다음 날엔 김성주 할머니도 함께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시국선언에 함께 했었고요. 그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도 생존 피해자들의 반발 발언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굉장히 강경하게 말씀을 하시기도 했는데 그래서 더 삼자 변제 방안에 대해서 거부 의사를 더 어떻게 보면은 더 확실하게 공식화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그제였는데요. 생존 피해자 3명 대리인단이 변제를 하기로 한 재단에 직접 방문을 해서 거부하겠다는 취지의 내용 증명을 문건으로 보냈습니다. 예. 당시 대리인단은 피해자들이 반대 의사를 직접적으로 전달했다는 명확한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이곳을 찾았다.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을 했는데 이 증거라는 건 역시 제3자 변제를 통한 판결금 지급이 정당하냐 혹은 타당하냐를 다투는 법적 다툼을 이제 염두에 뒀던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예. 이에 대해서 외교부는 어제 입장을 내놨는데요. 개인의 법적 권리고 각자 결정할 사안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앞으로 재단과 함께 피해자 또 유족을 만나서 직접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겠다면서도 공식적인 면담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고 어제 설명했었습니다. 네. 자, 당사자들뿐 아니라 시민단체, 시민사회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더라고요. 네,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도 대규모 집회가 열린 걸 보셨을 거고요. 오늘 오전에는 한일 문제를 다루는 전문 단체뿐 아니라 노동, 환경, 법조, 여성 분야, 다양한 분야의 단체들이 단체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우리 사법부, 그러니까 2018년 대법원 판결이죠. 네. 그 사법부 판결은 물론이고 피해 당사자의 권리를 무시한 방안이라면서 제3자 변제안을 철회하라고 촉구를 했고요. 특히 한일 정상회담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발언도 강하게 냈습니다. 관련 녹취 듣고 오시죠. 강제동원의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사죄 그리고 사죄의 정부로서의 배상을 실현하는 것이 한국과 일본이 공유해야 하는 보편적 가치라는 점을 밝히고 일본에게 사죄와 배상을 당당히 요구하라. 지금 어제 오늘 시민사회단체뿐만 아니라 학계로도 지금 이런 목소리 번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어제는 우선 서울대 민교협 교수들이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했었고요. 네. 오늘은 한국역사학회를 비롯해서 40개 역사학 관련 단체들이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역시 취지는 같은 거고요. 예. 제3자 변제안을 철회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이런 목소리는 대학가 학생들을 중심으로도 오늘은 번진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 전국 18개 대학교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진행을 했고요. 미래를 위해서라도 과거의 단추를 제대로 다시 끼워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내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또 무엇을 일본 측에 내줄지 걱정된다, 우려된다는 발언까지도 나왔습니다. 대학생의 발언 들어보시죠. 일본 정부와 과거사 문제를 졸속적으로 합의하고 군사협력을 공고히 한다면 자국민의 안전이 지켜지기는커녕 전쟁 비기는 고조되고 평화는 위협받게 될 것이다. 네, 이에 더해서 법적 다툼이 장기화할 거란 전망이 사실 정부 발표 직후부터 꾸준히 제기됐고 아까 호사카 유지 교수님도 인터뷰에서 가해자도 당사자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가해자의 동의를 포함해서 법적인 쟁점에 대해서 전망하기도 했는데 자, 제3자 변제 방식이 법적으로 가능한 것이냐가 핵심 쟁점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생존 피해자들이 공식 거부 의사를 그제 재단에 밝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때도 그럼으로써 법적 다툼은 현실화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피해자 대리인단이 당시에 내용 증명을 보냈던 핵심 취지는 제3자 변제를 우리는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었는데 네. 이게 역시 핵심과 연결됩니다. 우리 민법은 보시다시피 제3자 변제 방식을 허용하고 있긴 합니다. 다만 단서가 달려 있는데 보시다시피 당사자의 의사나
또 성질을 고려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아놨는데요. 네. 변호인단은 이걸 근거로 해서 피해자들이 원하지 않는 만큼 법적으로 허용되는 방식 자체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고요. 이 경우에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법원에 피해 당사자들이 아닌 법원에 변제금을 맡겨서 채권 채무 관계를 해소하는 공탁 방식을 이제 대안으로 고려할 수도 있는데 이 역시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접 배상과 마찬가지로 네. 같은 기준으로 이게 과연 효력이 있는가 다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다가 지금 국내 재단이 법적으로 판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지금 쟁점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당사자 의사와는 또 별개로 이 법적 지위를 두고도 이제 관련해서 논란이 일 수 있는데요. 네. 민법 469조 2항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이해관계가 없는 제산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변제하지 못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관련해서 판례를 따져보면 최근의 판례는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는 변제하지 않으면 채권자에게 집행을 받게 되거나 혹은 채무자에 대한 자기 권리를 잃게 되는 지위에 있는 경우라고 말을 했거든요. 이번 경우에 이제 적용해서 말을 해보면 우리 재단이 일본 가해 기업과 이런 관계에 과연 있느냐, 법적 지위로서 제3자의 위치를 얻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큰데요. 우선 지원재단 측은 강제동원 피해 배상 사업을 사업 목적에 포함하는 쪽으로 이미 정관을 수정해놨고 정부에서도 승인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는 많이 보완된 상태라는 입장이고요. 다만 이에 대해서 과연 정관을 이렇게 수정을 해놓은 게 법적 지위, 그러니까 일본 가해 기업과의 이해관계를 소명하는 과정에서 그런 법적 타당성을 입증할 만한 부분이 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렇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일본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는데, 자, 강제동원 해법을 둘러싸고 후속 조치도 관심인데 어떻게 예상되고 있습니까? 네, 우선 미리 어떤 후속 조치가 다뤄지고 또 결과로서 나올지는 예단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다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국내에서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번 배상안, 변제안을 철회하라는 요구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만큼은 좀 명확하게 드러난 것 같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에 나온 윤 대통령의 단독 인터뷰에 관련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네. 한국 정부가 발표한 강제동원 해법이 이후 정권이 바뀐 이후에는 뒤집힐 수 있지 않느냐, 혹은 다시 재점화해서 논란이 될 수 있지 않느냐는 일본 내부 우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구상권 행사로 이어지지 않을 만한 해결책을 내놨다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취지로 답을 해서 인터뷰에 실려 있고요. 네. 관련해서 일본도 강제동원 강제성을 여전히 부정하고 있고 또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상황에서 한일 이번에 정상회담을 통해서 어떤 후속 조치 혹은 이후 전개가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같은 국민적 우려를 어떻게 담아낼지 일단은 내일 이후 1박 일정의 한일 정상회담 일정을 지켜보겠습니다. 네, 송재인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30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수도권의 세계 최대 규모의 신규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4차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하고 150곳 넘는 기존 소재 부품 장비 기업, 판교 팹리스 등과 연계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선언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주, 미래차, 수소 등 첨단 산업을 키우기 위해 지방에도 3,300만 제곱미터 규모의 14개 국가 첨단 산업단지를 새로 조성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 또 이 주 69시간 근무 개편 방안 재검토를 지시하기도 했는데, 그 배경엔 2030인 MZ세대 반발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집중적으로 일하고 길게 휴가 간다는 취지가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다는 청년들의 비판이 있는데, 처음부터 이를 고려하지 않았던 결과로 보입니다. 강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69시간 근무제에 대한 MZ세대의 반응은 정부의 기대와 사뭇 달랐습니다. 처음 그 정책 들었을 때부터 약간 실효성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딴 야근 자체도 물리적으로 쉽지 않은데 가뜩이나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회사에서 몰아쉬는 게 가능하냐는 회의 섞인 시선이 대부분입니다. 어차피 못 쉴 걸 알고 있는데 그런 걸 정책 방향이 그렇게 나온다고 하니까.
정부가 노동시간 유연화를 추진하면서 정작 MZ세대의 목소리는 듣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69시간을 소위 말하는 이제 MZ세대들이 원하는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냥 이제 오히려 더 줄어드는 걸 원하지 않을까 저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왜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을까? MZ세대의 특징에만 주목했을 뿐 이들의 현실을 외면했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MZ세대들은 부회장 나와라, 회장 나와라, 성과급이 무슨 근거로 이렇게 됐냐라고 해서 권리의식이 굉장히 뛰어나다. 과거에 이제 우리 같은 나이 많은 기성세대들하고는 달리. 이처럼 윤석열 정부는 MZ세대가 권리 찾기에 당당히 앞장서고 당돌하며 또 자유롭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실제 MZ세대 대다수는 말단 노동자입니다. 법정 유급휴가조차 제대로 쓰지 못하는 회사 생활이 이들에게 더 가까운 현실인 겁니다. 20대의 57%, 30대의 60%는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안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결국 윤석열 정부는 매체에 비추어진 MZ세대의 모습을 보고 섣불리 정책을 내놓았다가 여론이 안 좋아지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MZ 오피스 방송이 많이 과장되어져서 나온 것 같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에선 여전히 잘못된 오해와 홍보 실패를 언급하며 계속해서 의견 수렴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앞서 비정규직 중소기업 노동자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큰 MZ세대의 노동 현실부터 직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자막으로 먼저 속보를 보여드렸는데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이전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국방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네, 천공이 실제로 국방부를 드나든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려는 건데 경찰은 조만간 당사자인 천공도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태원 기자. 네, 사회일부입니다. 네,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구체적으로 어디서 벌이고 있는 겁니까? 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오늘 오후 2시쯤부터 서울 용산 국방부청사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압수수색 장소는 국방부 변에 있는 운영지원과 한 군데로 이곳은 국방부 출입 기록을 관리하는 부서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는 군사비밀을 관리하는 부처인 만큼 법적으로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이 불가능한 곳인데요. 국방부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이미 관련 자료를 이미 제출하는 등 경찰 수사에 협조해 왔는데 오늘 압수수색은 형식적인 절차로 알고 있다며 역시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압수수색에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주장했던 것처럼 국방부 서울사무소의 역술인 천공이 실제 드나든 기록이 있는지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과 부 전 대변인은 새 대통령 관저를 정하던 지난해 3월쯤 역술인 천공이 윤석열 당시 당선인 측 관계자들과 함께 한남동 공간을 둘러봤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이 관련 의혹을 제기한 부 전 대변인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했고 경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그제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간에 있는 CCTV 하드디스크를 확보해 영상이 존재하는지와 천공이 영상에 등장하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천공이 영상에 등장하지 않더라도 중요 참고인이라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해서 천공에 대한 소환 조사도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조만간 이뤄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장동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자기 형사사건을 맡은 변호인을 통해서 돈을 은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검찰 공소장에 적힌 내용인데요. 해당 변호사를 소개해준 인물은 이른바 50억 클럽 명단에도 이름을 올린 김수남 전 검찰총장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작년 9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하자 김만배 씨가 대응 방안을 논의하러 찾은 사람은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었습니다. 김 전 총장은 대장동 설계자로 지목된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에 등장하는 이른바 50억 클럽 인사 중 한 명입니다. 김 전 총장은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이자 검찰 출신인 A 변호사를 김 씨에게 변호인으로 추천했습니다. 검찰은 이후 김 씨가 A 변호사를 측근들과의 연락책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A 변호사를 통해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와 이사 최우양 씨에게 범죄 수익 은닉을 지시하고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다고 적시한 겁니다. A 변호사의 역할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검찰의 추징 보전 청구가 예상되자 급히 화천대유로부터 500억 원을 배당받은 김 씨는
세무조사를 우려해 A 변호사에게 국세청 동향을 파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후 조만간 조사가 있을 거라는 보고를 받고는 사들이고 있던 농지를 신속히 추가 매입하라는 지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A 변호사는 김 씨와 정치권의 소통 창구도 됐습니다.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이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하는 데 대해 김 씨와 정치권 인사 간의 메시지를 전하는가 하면 정영학 녹취록이 보도되자 김 씨는 A 변호사와 20대 대선 때까지는 녹취록이 공개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로 대화한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됐습니다. 공소장엔 김 씨가 지난해 5월 구속 만기를 앞두고 추가 구속영장에 발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A 변호사에게 김수남 전 총장이 나서달라는 취지로 얘기했다는 내용도 기재됐습니다. A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불법 행위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이 변호인 접견 노트를 압수해 단어 몇 개만 가지고 추측 기재했다며 자신은 사건 변호나 자문 과정에서 의견만 냈을 뿐 위법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씨의 첫 공판은 다음 달 5일 열립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네, 고 전두환 씨의 손자가 전 씨 일가에 대한 폭로 영상과 글을 자신의 SNS에 잇따라 올렸습니다. 할아버지인 전두환 씨를 학살자라고 비판하고 자신의 가족들은 출처 모를 검은 돈을 사용하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박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이자 전재용 씨의 아들 전입니다. 자신을 고 전두환 씨의 차남 전재용 씨의 아들이라고 소개하는 이 남성. 가족관계 증명서 등 여러 신상 관련 서류들까지 공개했습니다. 전두환 씨 손자는 할아버지를 학살자로 나라를 지킨 영웅이 아닌 범죄자라고 규정했습니다. 전 제 할아버지가 학살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저희의 나라를 지킨 영웅이 아니라 범죄자일 뿐입니다. 할머니인 이순자 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연희동 자택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는 영상을 올리며 전두환 씨 가족들이 호화 생활을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버지 전재용 씨와 새어머니 박상아 씨에 대한 폭로도 잇따랐습니다. 자신의 부모가 출처모를 검은 돈을 사용해 생활하고 있고 미국에서 시민권을 획득해 법의 심판으로부터 도망가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전재용 씨는 미국 시민권을 따르는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에서 서류 조작을 해서 자신이 범죄자가 아니라고 서류 조작을 해서 지금 현재 미국에서 시민권을 받으려고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요. 캘리포니아에서 와이너리를 운영하고 있는 작은아버지 전재만 씨 역시 해당 와이너리를 차리는 데 든 비용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외에도 형제와 사촌, 지인들의 범죄 비리 의혹들을 마구 쏟아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폭로를 올린 이유는 뭘까? 가족들의 범죄 사기 행각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 폭로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 가족이 아마 행하고 있을 범죄 사기 행각에 관련돼서 이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되고자 동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또 지난해 1월부터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왔으나 현재는 정상이라며 진료 기록까지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뉴욕의 한 회계법인에서 일하고 있다며 자신 역시 죗값을 달게 받을 거라고도 말했습니다. 아들의 폭로에 아버지 전재용 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들이 아프다며 언급된 지인들에게 미안하다고 전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네, 오늘 오전엔 강원도 영월에서 송전탑 자재를 수송하던 민간 헬기 한 대가 인근 야산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기장 등 2명이 숨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성욱 기자. 네, 강원 취재본부입니다. 네, 언제 어떻게 발생한 사고입니까? 네, 사고가 난 건 오늘 오전 7시 45분쯤입니다. 강원도 영월군 북면 공길이 지금은 폐교된 초등학교 분교 인근 야산에 헬기 한 대가 추락했습니다. 마을 주변에 동해안 쪽에서 넘어오는 높은 송전탑이 많은 곳인데요. 목격자는 헬기 꼬리 날개 쪽이 전선에 걸리면서 큰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나며 추락했다고 전했습니다. 사고 당시 헬기에는 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헬기를 조종하던 64살 노모 기장과 송전탑 자재업체 관계자 51살 이모 씨였는데요.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인근 영월의료원으로 이송됐지만 안타깝게도 모두 숨졌습니다. 추락 헬기는 1995년 제작된 경남 소재 항공사 소속 민간 헬기인데요.
원래 강원도와 시군이 산불 헬기로 공동 임차했는데 지난주 회사 측에서 산불 헬기를 다른 헬기로 대체했습니다. 대신 사고 헬기는 송전탑 업체와 계약을 맺고 전선 등 자재를 운송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항공정보실에 제출한 헬기 비행 계획서에는 비행 목적이 자재 운송이 아닌 순찰 관리인 것으로 확인돼 사고 헬기의 현장 투입 경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현재 사고 현장에는 소방과 경찰, 영월군청, 한전 관계자와 함께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비행 계획서와 잔해 확인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과 헬기 투입 경위 등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강원취재본부에서 YTN 홍성욱입니다. 네,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에 큰 불이 나 11명이 다치고 타이어 21만 개를 태운 뒤 58시간 만에 꺼졌죠. 그런데 이 공장이 불이 난 날 한국타이어 금산 공장에서도 화재가 있었다는 게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금산 공장에 불이 난 사실은 소방당국과 경찰에서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119 신고 없이 자체 진화부터 시도하는 방식이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11명이 다치고 타이어 21만 개를 태운 뒤 사흘 만에 꺼진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 화재. 불이 시작된 날 같은 회사의 금산 공장 실내 주차장에서도 화재가 발생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이곳 한국타이어 금산 공장에서 주차돼 있던 지게차에 불이 난 건 지난 12일 저녁 8시 20분쯤이었습니다. 회사 측은 자체 소방력을 동원해 5분 만에 불을 껐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 직원 4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 치료를 받은 거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화재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119 종합상황실과 경찰에 질의하자 접수된 내용이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자체적으로 불을 끄고 119에는 신고하지 않은 겁니다. 대전 공장 화재에서도 자체 진화에 실패하자 그제야 119에 신고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알람벨이 울리고 나서 초기 진화를 했는데 초기 진화를 좀 실패하는 바람에 화재가 커져서 바로 외부 119에 신고해서. 전문가들은 화재 위험성이 높거나 확대 가능성이 있을 때는 발견과 동시에 일단 119에 신고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자체 진화에 실패할 경우 소방당국이 몇 분 일찍 도착하느냐가 화재 확산 방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119에 신고하고 그다음에 자체 소방대를 이용해서 소화 작업을 병행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불을 빨리 끄기 위해 자체 진화 능력을 확보하는 건 좋지만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집중하느라 피해 규모를 키우고 있는 건 아닌지 대응 절차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네, 최근 강원도 춘천에서 실종된 초등학생이 충북 충주에서 발견됐죠. 당시 현장엔 50대 남성이 있었는데 이 남성은 조사해봤더니 여죄가 한두 건이 아니었습니다. 네, 현재 드러난 피해자만 5명, 모두 10대 초중학생이었고 조사를 받는 와중에도 계속해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과거 아동 청소년 성범죄 전력도 있었지만 신상 공개는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지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강원도 춘천터미널에서 서울 가는 버스에 올라탄 초등학생 A양을 집요하게 꿰는 건 50대 남성 김모 씨였습니다. 일용직으로 전국을 떠돌던 김 씨는 충북 충주 인적 드문 공장 일부를 빌렸습니다. A양을 트럭에 태워 충주로 데려간 김 씨, 닷새간 A양을 공장에 감금했습니다. 왜 데려갔나요? 아니 데려가신 이유가 뭐예요? 구속 당시 김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초등학생 유인과 감금,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 그런데 김 씨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여죄를 확인한 결과 유사 범행이 한두 건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7월엔 경기도 시흥, 11월엔 강원도 횡성, 올해 1월엔 경기도 양주, 2월엔 수원, 그리고 강원도 춘천까지 6, 7개월 사이 전국 각 지역에서 같은 방식으로 깨어낸 피해자가 최소 5명. 모두 초등학생, 중학생, 10대 미성년자였고 주로 채팅 앱을 통해 가출을 권하고 유인했습니다. 심리적 유대관계를 형성한 뒤 성적으로 착취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각각의 사건이 지역 경찰서에 접수했지만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고 일부 피해 학생이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건이 단순 종결 처리되거나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은 이유인데 그 와중에 계속 같은 수법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네, 그 혐의가 있어서 송치를 했었습니다. 추가로 이거 말고도 더 있죠. 그 추가되는 혐의에 대해서는 그거는 제가 확인해드리긴 곤란하고요.
김 씨는 과거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성범죄자 신상 공개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기존 혐의 외에 성착취물 제작 소지 등의 혐의를 덧붙여 김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네, 어제 아침에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지기 직전 관리소장이 갑작스럽게 자신의 직급을 강등해 힘들다며 동료에게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솔선수범하는 본인을 강제로 반장에서 해제시킨 소장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책임져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 경비원 74살 박모 씨가 동료에게 숨지기 1시간 전쯤 보낸 문자입니다. 박 씨의 동료는 단순 호소문으로 생각해 아주 잘하셨네요라고 답장한 것이 마지막 연락이 됐습니다. 잠시 뒤 박 씨가 근무하던 아파트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겁니다. 초소로 발령돼 근무를 하던 박 씨는 9층에서 추락해 이곳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박 씨가 책임지라고 지목한 관리소장이 부임한 건 지난해 12월. 소장은 2년 전부터 반장직을 수행한 박 씨를 며칠 전 돌연 초소 근무를 하는 경비원으로 일하게 했습니다. 동료들은 예전에도 소장이 다른 반장에게 돌연 초소 근무를 하라고 통보하기도 했고 2월 달에 비조 반장을 이제 반장을 일반 경비원으로 해임을 해버리니까 이제 반장하다 일반 대원으로 하면 창피하잖아요. 그렇게 사표 내고 아파트로 가버리고. 주차 관리 업무를 추가로 시키거나 회의에서는 강압적이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뭐 경비를 얼마나 못 살게 구는지. 당신의 소장이 아침에 지시한 것도 복명 할 줄 모르냐? 다시 복명해봐. 제대로 보고도 안 하고 뭐 했다고 다시 보고해봐. 재보고 시키고. 그러나 관리소장은 숨진 박 씨가 오히려 초소 근무를 원했고 폭언한 적은 전혀 없다며 박 씨가 남긴 호소문 내용은 계약 해지에 불만을 품은 박 씨 동료들이 조작한 것이라 반박했습니다. 근데 어른이 74세에서 보는 사람이 무슨 반장이 벼슬이라고? 그 자산을 이해갑니까? 내가 요구한 것도 아니고 합의한 것도 없는데. 경찰은 관리소장과 동료 경비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배우 유아인 씨의 마약류 투약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매니저와 지인 등 유 씨의 주변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그제와 어제 유 씨의 매니저와 지인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은 지인은 지난달 초 유아인 씨와 함께 미국 여행을 한 뒤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다음 주 유아인 씨를 불러 직접 조사할 계획입니다. 대마를 가지고 있다가 주변인들에게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 고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홍모 씨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4천여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홍 씨는 지난해 10월 대마를 판매하고 액상 대마 62ml와 대마초 14g을 소지하거나 흡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네, 산모가 신생아를 병원에 두고 사라졌는데 며칠 뒤에 다른 여성이 나타나서 내 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인데 경찰은 대리 출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건우 기자입니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 신생아실에 30대 여성 A씨가 나타난 건 지난 13일입니다. 출산 후 산후조리 때문에 먼저 퇴원했다며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담당 간호사는 무언가 꺼림칙했습니다. A씨의 얼굴과 체형이 아이를 낳은 산모 B씨와 다르다고 느낀 겁니다. 미심쩍은 마음에 말을 걸자 A씨는 대답 없이 돌아갔고 의료진은 곧장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의 출산은 처음부터 의문투성이었습니다. 출산 전 산부인과 진료 당시부터 A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썼고 출산 후에도 A씨의 아이로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A씨의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잠적한 B씨를 찾아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한 명은 이제 토요일 내에 조사를 이제 휴대폰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피의자가 또 조사를 하고 해야지 이제 팩트가 나오지. 피의자 진술 내용 뭐 거짓일 수 있잖아요. 경찰은 두 사람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대리 출산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네, 북한이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기존보다 더 크고 강력한 발사체를 쏘아 올리기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하는 동향이 포착이 됐다고 미국 연구기관이 밝혔습니다.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는 지난 1일 촬영된 위성사진 분석 결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 남서쪽 해안에서 부두건설로 보이는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번 공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더 크고 강력한 위성발사체 발사를 정기적 목표로 제시한 것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한미연합연습인 자유의 방패를 전후로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벌인 것과 관련해 훈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이 연합훈련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만약 그런 의도라면 실패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네, 미국 국무부는 한일 두 나라가 내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데 대해 미국의 확고한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정상의 만남은 양자 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한 양측의 노력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우리는 한일 양국의 관계 개선을 촉구한 바 있고 이번 정상회담을 매우 환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한일 관계 개선이 한미일 세 나라 협력 관계에서도 중요하다면서 3자 관계는 북한이 초래하는 위협이나 인도 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도전에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맞닿아 있는 흑해 상공에서 미군의 정찰 무인기가 러시아 전투기와 충돌한 뒤 추락을 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상대방 군용기를 서로 차단하는 행위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물리적 충돌로 미군기가 추락한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대결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보기 드문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흑해 상공에서 작전 중이던 미군 무인기가 러시아 전투기와 충돌에 추락한 겁니다.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러시아의 수호기 전투기가 국제 공역에서 미군 드론의 프로펠러를 강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손상된 드론은 작동 불능 상태가 돼서 흑해에 추락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One of the Russian Su-27 aircraft struck the propeller of the MQ-9, causing U.S. forces to have to bring the MQ-9 down in international waters. Several times before the collision, the Su-27s dumped fuel on and flew in front of the MQ-9 in a reckless and unprofessional manner. 미 유럽 공군 사령관은 러시아 측에 안전을 도외시한 비전문적 행위로 두 항공기가 모두 추락할 뻔했다며 미국 항공기는 국제 공역에서 운항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서로 상대방 군용기를 차단하는 행위는 종종 발생했지만 이번처럼 물리적 충돌로 미군기가 추락한 것은 냉전 이후 처음이라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주미 러시아 대사를 초치했고 주 러시아 미국 대사도 러시아 외교부에 항의했습니다. 반박에 나선 러시아 국방부는 미군 무인기가 특수 군사작전을 위해 임의로 설정한 공역을 침범했으며 조종력을 잃고 하강하다가 수면과 충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 전투기는 무기를 쓰거나 드론과 접촉하지 않았고 비행장으로 안전하게 귀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This is a serious incident that will cause repercussions, particularly as it relates to the whole situation in Ukraine right now. 우크라이나에서 대립하고 있는 미국과 러시아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을 다시 강타한 열대성 폭풍 사이클론 프레디로 말라위에서 사망한 사람이 190명으로 늘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4일 말라위 재난관리국은 사망자가 99명에서 190명으로 늘었다면서 584명이 다쳤고 37명이 실종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말라위 전국에서 5만 9천 명 가까이가 태풍 프레디 영향을 받았고 1만 9천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네, 대형 산불은 야간으로 이어졌을 때 진화율을 높이는 게 관건입니다. 그런데 산불 발생 지역에 산림도로,
즉 임도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진화율에 큰 차이를 보인다고 합니다. 김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치솟는 캄캄한 밤. 진화대원들이 긴 호스로 물을 뿌리며 화염 앞에서 사투를 벌입니다. 그나마 야간 진화에 나설 수 있는 건 산림 안에 설치된 도로, 임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경남 합천에서 발생한 올해 첫 대형 산불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해가 질 때 35%에 불과했던 진화율은 다음 날 오전 8시에 95%까지 올랐습니다. 반면 사흘 뒤 경남 하동 산불은 아침까지 산불이 타들어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산세가 험하고 임도가 없어 진화 인력을 투입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산불을 공중과 지상에서 입체적으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지상 진화 인력이 진입할 수 있는 임도가 꼭 필요합니다. 특히 합천에는 도로폭이 일반 임도보다 넓은 산불 진화 임도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새로 도입된 고성능 산불 진화 차량의 투입이 가능해 진화에 속도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산불 진화 임도는 전국적으로 겨우 332km에 불과합니다. 그마저도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국유림에만 설치돼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유림과 사유림에도 산불 진화 임도 구축을 지원해 매년 500km 이상씩 늘릴 계획입니다. 임도 예산을 대폭 확충하고 특히 임도 시설이 취약한 국립공원 등에도 임도를 확대하도록 부처 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임도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자연환경을 훼손한다는 의견도 있어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와 환경 파괴 사이의 적절한 조율이 앞으로의 관건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네, 천명관 작가가 영국 최고 권위의 문학상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부커상 심사위원단은 2004년 발표된 천명관 작가의 고래와 이 작품을 번역한 김지영 씨를 올해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1차 후보로 발표했습니다. 네, 한전 KDN과 한국마사회가 YTN 지분 매각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전국 언론노조 YTN 지부가 윤석열 정권이 신문 자본의 방송을 장악하려 한다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최근 불거져 나온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인수설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들어보시겠습니다. 동아일보가 YTN 인수에 나설 거라는 소문까지 들린다. 여권에서는 TV조선이 YTN 라디오를 가져갈 거라고 수군댄다. YTN을 찢어서 동아일보에 몸통 주고 조선일보에 팔다리 떼주는 식이다. YTN을 24시간 보도 전문 채널이 아닌 24시간 보수 편향 채널로 만들겠다는 의도다. 조선동아의 YTN 나눠먹기 시도는 그저 두 족벌 신문의 욕심에서 비롯된 일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한국이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를 파괴하고 극우 보수의 영구 집권을 위한 시나리오의 한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영방송의 사유화라는 것은 단순히 민간인한테 넘겨주는 것이 아닙니다. 언론사에 소속된 언론인들을 사유화하는 것이고 그 언론을 통해서 뉴스를 보고 정보를 얻고 하는 시청자들을 특정 개인의 사상과 이념에 종속시키는 일입니다. 우리 수영의 간판 스타 황선우를 포함한 개영 대표팀이 호주 전지 훈련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아시안게임 사상 첫 단체전 금메달을 향해 2초의 벽을 넘어서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밝혔습니다. 허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달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호주 골드코스트의 야외 수영장에서 강훈련을 이겨낸 남자 개영 대표팀. 까맣게 그을린 얼굴에서 훈련 강도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막 그렇게 탔다라는 생각을 많이 못했었는데 지금 여기 와보니 모든 사람들의 반응을 보니 정말 많이 탄 것 같다고 생각이 지금 들어요. 간판 스타 황선우를 포함해 이호준과 김우민, 양재훈으로 이뤄진 개영 대표팀은 호주 대표팀 코치 출신 리처드 스칼스의 지도를 받으며 전지훈련을 소화했습니다. 오는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단체전 사상 첫 금메달을 목표로 대한수영연맹이 구성한 특별 전략 육성 선수단입니다. 이번 연도에 가장 중요한 아시안게임에서는 제 개인 종목과 단체전 종목 모두
기록을 단축시키면서 좋은 결과를 얻어가는 그런 결과를 얻고 싶어요. 현재 남자 계영 800m 한국 신기록은 지난해 부다페스트 세계선수권에서 세운 7분 6초 93입니다. 2초를 줄여 7분 4초대에 진입하면 아시안게임 금메달이 가능하다는 계산입니다. 7분 4초대의 기록은 끊어야지 금메달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선수 한 명당 0.5초에서 한 0.8초씩은 더 단축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대표팀 선수들은 짧은 휴식을 취한 뒤 7월 후쿠오카 세계선수권을 목표로 다시 물살을 가를 예정입니다. YTN 허정원입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피츠버그 파이리츠의 한국인 듀오 배지환구와 최지만이 시범 경기에서 나란히 안타를 기록했습니다. 미네소타 트윈스 원정 경기에 1번 타자 유격수로 출전한 배지환은 닷새 만에 안타를 쳤습니다. 다른 주에 속한 최지만은 볼티모어 오리올스와의 큰 경기에 3번 지명타자로 나서 3타수 1안타 2타점을 올렸습니다. 한국 프로탁구리그 내셔널리그 여자부에서 서울 금천구청이 에이스 속마음의 활약 속에 5연승을 달렸습니다. 추규성 감독이 이끄는 금천구청은 안산시청을 4대0으로 안파하고 2위 양산시청에 승점 1점이 앞선 선두가 됐습니다. 남자부 신생팀 화성시청은 하성빈이 2승을 거둬 안산시청을 꺾고 시즌 2번째 승리를 따냈습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에는 다시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반짝 꽃샘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0도로 오늘보다 6도가량 낮아 춥겠고요. 한낮 기온은 10도로 예년 기온을 2도가량 밑돌겠습니다.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전국 하늘에 구름만 많이 지나면서 대기의 건조함은 더욱 심해지겠습니다. 여전히 곳곳에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산불 등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밤사이 중국에서 발원한 황사가 유입되면서 중부지방은 내일 오전까지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3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0도, 대전 영하 1도, 부산은 8도가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10도, 대전 13도, 광주와 대구는 16도가 예상됩니다. 금요일인 모레 낮부터는 날이 다시 따뜻해지겠지만 남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가장 빠른 종합 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